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전북 무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죠. 크고 작은 여진까지 발생하면서 특히 진앙지를 중심으로 많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이번이 관측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죠. 지진 충격이 컸던 만큼 여진도 길면 최대 한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대비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긴장감을 갖고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진 발생 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 같죠. 지진을 일으킨 단층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진은 정확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와 피해 발생 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준비를 얼마나 해왔을지 돌아보면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제가 무안이라고 했나요? 네, 부안입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올해 첫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국립농수산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군요. 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어른들의 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회경제 유행 열풍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보는 흥하는 시장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시장에 주목해봐야 할지 여러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매년 39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편입생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이 대학의 기능과 주목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있다는 걸 저는 잘 몰랐거든요. 또 청취자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인가요? 예, 보통 농업계에서는 한농대라고 짧게 부르는데요. 이 한농대 출신들이 농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3년제 국립대학교이고요. 농업, 수산업 분야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집사생활이 원칙인데요. 이 비용 역시 전액 지원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한 전국에 많은 수험생이 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 이달 말부터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한 시기인데요. 농업, 수산업 분야에서 진로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이 한국농수산대학교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역대급 특수학교라고 한농대를 소개한 글도 봤습니다. 네, 이 국립대학교의 학비가 사립대학교보다 좀 저렴하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클래스가 다르군요. 전액 지원이군요.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여러 특징 중에 수업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교재, 교재도. 기숙사 비용, 예. 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모두 무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요. 한농대 입학생들은 농축 어업 분야 공부를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졸업 후 6년은 의무적으로 이 농축 어업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학교를 맞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받았던 비용은 배상해야 합니다. 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언제 개교를 한 건가요? 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전신인 한국농업전문학교가 1997년에 개교했습니다. 이 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된 배경 설명드리면요. 1994년 5월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농업대학 설립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1995년 7월에 한국농업전문대학교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1997년 3월에 국립 3년제 전문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06년 9월에는요, 이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이 공포되면서 명칭을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했다가 임업과 식품, 수산업까지 포괄한 한국농수산대학으로 2009년 명칭이 또다시 변경됐습니다. 한농대 소속도 변경됐는데요. 처음 출발이었던 전문학교 때는 농촌진흥청이었다가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입니다. 네. 농업과 수산업 분야 세부 전공으로 또 공부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한농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는데요. 현재는 5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 산림학부, 원예학부, 축산학부, 농수산 융합학부, 교양학부 이렇게 5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학부마다 또 세부 전공 나뉘어 있는데요. 모두 18개 전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학부의 경우에는 채소 전공, 원예 환경 시스템 전공, 과수 전공, 화훼 전공 이렇게 4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론만 배우는 공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한농대를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현장 실무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단계는 1학년엔 이론 배우고요. 2학년엔 실습, 3학년엔 각 분야 창업 준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실습 교육동에서 상시적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특히 1998년부터 현재까지 농장과 어장 등 이 실제 농업 현장 실습 교육을 받게 합니다. 2학년 학생들이 이 선도 농장에 어장 등 지정된 실습 농장에서 2학년의 전 학기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작물이나 가축 등의 생육 전주기를 체득하는 과정을 익히게 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해외 농장에 네. 장기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이 한농대 학생이 작업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 농장의 관리 감독 문제가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현장 실습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점검 요원이 226개 장기 현장 실습장을 교육기간 중에 3회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편입생을 모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편입학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작물 전공을 제외한 17개 전공에서 62명이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초에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을 1학년 과정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이거나요.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인 경우 편입학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농업 관련이라든가 축산 관련, 수산업 관련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네. 또 전공이 전혀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농대 편입학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 2주간 진행됩니다. 평가는 전적대학 성적의 50%, 그 면접 50%를 합산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편입이 확정되면 올해 9월부터 1학년 2학기로 편입해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네, 이 국비 장학생 자격으로 농업 분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편입 전형뿐 아니라 신입생으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농대는 이제 수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데요. 특징이 가족이라든가 본인의 영농 기반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고 합니다. 한때 한농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5대1까지 기록했다가 현재는 3대1 정도로 좀 다소 낮아졌고요. 네. 농업의 뜻을 갖고 있는 40대, 50대 신입생을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2025학년도 신입생은 모두 57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18개 전공으로 380명, 그 4개 학부로 19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농대가 전북 전주시에 있다 보니까 경상권에 분교를 설치하자 이런 주장도 국회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좀 나왔는데요. 네. 학교의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가지고 또 우리 농수산업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7주년을 맞은 한농대가 앞으로도 입학하고 싶은 학교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에게도 놀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도 노는 게 하고 중요하다.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가정이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계속 놀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부러운가요? 아, 네. 근데 또 이게 일상이 되니까. 예, 저는 또 이제 반대로 부러운데. 네, 예, 서로 어쨌든. 부러워하면 좋죠, 뭐. 네. 아, 그런가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오네. 어쨌든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노는데 일단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막 놀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맞아, 노는 건 예? 안 되는 거다. 네, 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즐거움과 자유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인데요. 보통 놀이라고 하면 아이들만 하는 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른들도 평생을 걸쳐서 잘 놀고 잘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논다는 말은 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어린이 맞아요. 놀이가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 좀 금기시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놀이를 통해서 삶의 여백이 생긴다면 또 창의력이 발휘되잖아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좀 만들어지려면은 삶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참 팍팍한 삶이 되는 거죠. 그 성인이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게요. 이게 좀 의미가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예. 우리가 뭐 즐거움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자유와 자발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예?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존재의 기쁨. 예, 내가 살아있다는 현재 내 삶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놀이에서도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또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즐겨야 된다는 또 그런 철학적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죠. 철학자 요한 하이징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책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를 하고, 놀이가 정신의 기원이자 문화의 바탕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니체 아시죠? 예. 철학자 니체도 역시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즐거운 활동이다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도 꼭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른들한테도 놀이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뭐 노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성인들이 참여하는 유의 활동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쵸, 즐겁게 새로운 우리가 모임을 놀이 모임을 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과 또 친해지게 되고, 사실 뭐 새롭게 사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잠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네, 다들 좀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매일 충동을 그렇죠.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일탈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떠올릴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새로운 뭐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고, 이전과 다르게도 이런 문제를 항상 이렇게만 좀 우리가 해결을 해왔다면은 다르게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성인기에는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굳어져 버려서 변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관점이요. 예, 우리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이 규정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취미 부자다, 취미 재벌이다라는 네. 말. 아, 취미 만수르시군요. 이게 이제 독신으로 혼자 살다 보니 아유. 남는 게 부럽습니다. 시간인지라. 예. 근데 그 취미 활동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자극도 없고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의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자기 발견이죠. 자기 발견이요? 자기 발견. 이제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 취미를 하면서 외로 제가 굉장히 재능이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의외로 또 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잘 맞네라고 또 그런 발견하게 경우도 되는 것도 있죠. 많지 않으세요? 네, 예.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뭐 요새 뭐 한창 나이대가 드러나니까 골프도 많이 치고 하는데 운동 나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한다. 그래요. 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재능을 좀 찾게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경솔한 친구네.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예.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저변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가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데 이제 몰입 열풍이 좀 한번 왔다 갔었는데 네. 몰입의 저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놀이가 몰입 상태를 유도해서 행복감을 또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 챙김의 태도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정신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고 이 상태 자체가 일종의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상태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비판단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그 순간에 새로운 관점으로 빠져들어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명상하는 것과 비슷하죠. 노는 것을 잘 하는 것은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아주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쨌든 이런 놀이를 좀 경험하는 게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방법일까요? 네, 어릴 때 잘 놀아주는 방법은 아이의 성격 형성과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놀게? 예, 이런 의미인가요? 스스로 선택하고 예.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 놀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모가 이거 할까? 그쵸. 이런 거보다는 네네. 아이가 나 이거 할래. 이게 좀 더 그렇게. 재미있어. 이거 이것저것 경험해 보니까 나 이게 좀 더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아. 스스로 좀 알아가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거의 다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뭐가 좋으니까 너 이거 해봐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 이제 저희 집 얘기지만 저희 누나 얘기지만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교육과 관련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하면은 그게 뭐 너무 이게 보여요. 지능이 잘 발달하고 나중에 공부에 도움이 되고 뭐 영어도 내신에 늘 도움이 되고 거고, 예. 그렇죠, 네. 막 쓸데없이 영어로 막 얘기하고. 거기는 사실 뭐 근데 아이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취향이 자꾸 맞춰가기 때문에 그쵸. 주도권을 자꾸 잃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생겨나게 되니까 네네.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혼자 하는 놀이보다는 친구들과 규칙 안에서 함께 해나가는 놀이를 하도록 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거기서 이제 요즘 애들이 근데 네. 다 하나 뭐 많아야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형제들이 많을 때는 부대끼면서 이런 사회적 규칙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놀이 중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칭찬 많이 해주고 또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그 과정 자체에 좀 의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갈리는 놀이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졌기 때문에 못한 거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졌지만 잘했다. 젖잘싸. 예.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 충분히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좀 해줘야 될 그런 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제 조카랑 노는데 본인 마음대로 좀 안 된다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아이들이니까. 예,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누나는 저를 좀 원망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안 해줬니? 이러는 네, 괜히 거예요. 또 옆에 계시다도 불똥이 튀었군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뭐 그럴 때마저도 이제
네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고 재밌었으면 된 거다. 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밌었으면 된 거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어떤 놀이를 해요. 약간 근데 경쟁의 요소가 있는 놀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네네네. 뭐 보드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네네네. 한다면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일부러 이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라면 좀 이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져줘야죠. 네, 반은 이기고 반은 져주고. 근데 뭐 반도 아니고 많이 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혹시 너무 버릇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또 이제 그런 것들 또래 집단에서는 또 경쟁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네. 그 철없이 잘 노는 사람은 예전부터 이제 하는 말 있잖아요. 철없이 잘 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네, 그 실제로 놀이랑 노화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잘 놀면은 노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말은 좀 충분히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다양한 연구와 문헌에서 실제로 놀이와 여가 활동을 잘 하게 되면은 노화를 지연시킬 때 대한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신체 활동을 포함한 놀이는 당연하지만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생물활동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역할을 하네요. 진짜 역할을 하죠. 네. 또 놀이와 여가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스트레스가 줄게 될 거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또 역시 신체 염증 반응이 줄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놀이 자체가 우리의 노화를 늦춰주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기도 하죠. 또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고립감이 줄게 되니까 역시 정신건강을 줄이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더 잘 놀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우리가 권유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운동 많이 하시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놀이를 배워라.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 뭐 춤을 배운다든지 이런 좀 유희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뇌 인지 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놀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의 경우에 놀이는 이제 당연히 좋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제2외국어랄지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것도 놀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놀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역시 그것 또한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제2외국어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배우지 않잖아요. 학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요새 뭐 이제 AI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배우기도 합니다만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한다면 직접 가서 학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어울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야, 근데 말씀 중에 아까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다고. 네네.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것도. 네, 그렇죠. 예. 예,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티솔 수치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그냥 짜증난다, 화가 난다 정도의 좀 정서적 변화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의 활성화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의 코티솔 수치 자체가 우리 신체와 정신건강 둘 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놀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에는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뇌 얘기하는데 되게 흥미로워요. 뇌라는 친구가. 그렇죠. 혹시 놀이가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한다. 이런 제가 아마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동기부여를 계속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반응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기분이 좋은 것도 길게 이어지게 되고 또 즐거운 경험을 반복해서 더 하고 싶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또 강화되는 셈이죠. 열심히 노는 것이 삶의 즐거움을 점점 더 더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의 삶 자체가 즐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 우리의 이제 오늘 주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며 나는 노는 걸 잘 못하겠다. 놀아본 적이 별로 없다. 예, 막 나이 50 먹어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잘 놀지 못하는 것도 심리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재미있게 했던 일도 좀 즐거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유희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을 저하시켜서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정서적 고립을 초래하게 만들기도 하죠. 놀이와 여가 시간이 참여한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고립감이 생기게 되니까 역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회불안 장애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불안이라는 것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회적 활동을 꺼려하고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을 피하게 되면서 점차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또 사회적 맥락을 잘 읽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 여기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질환의 여러 가지 많은 질환들을 보면은 진단 기준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연결이 좀 떨어져 있다. 사회적인 활동이 좀 많이 제한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만큼 적절한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253님이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일을 능숙하게 못하나 봐요. 아유, 이렇게 왜 그러세요, 3253님? 겨우 TV보다 잠자는 게 제 놀이와 휴식의 전부니까요. 유유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현대인들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죠. 네, 사실. 슬픈 자아상인데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자꾸 좀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먹고 새로운 경험과 접촉하려는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3253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도 사실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면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제 유튜브만 틀어놓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기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시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휴식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힘든 시기가 지나갈 때는 내가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한다면은 평일이나 이럴 땐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또 몸이 지쳐 있고 그렇죠. 마음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일단 주말에 하루 정도, 그러니까 주말에 뭐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주말에 몇 시간 정도라도 좀 시간 꼭 내서 일단 시간 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그 시간을 비워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단 몇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시작하기는 충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뭔가를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든지 하여튼, 네. 뭔가에 참여한다든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작하는 게 낯설지만 정신건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자극이 뇌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짧은 산책이나 뭐 자전거 타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253님에게도 좀 도움이 됐길.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놀이가 필요한 어른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유행하는 것들, 돈이 흐르는 곳들, 누구나 가장 관심 갖기 마련이죠.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 또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런 흥하는 시장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마련한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르네요. 굉장히 뭔가 좀 절도 있는 느낌.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라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한국투자증권 목동 P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흥하는 시장이 어딘지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힘들어요. 굉장히 그 한국장에서 등 돌린 개미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이제 안 한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 시장이 많이 못 올라서 그런 거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한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2% 올랐죠. 네.
그랬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저의 그것만 봐가지고. 떨어질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는데 하지만 올랐다. 네, 2%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증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수익률이 낮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게 사실 주가가 거의 못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못 오른 탓이 크겠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뭐 2차전지 이런 쪽이 못 오르면서 실망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뭐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못 올라서 항상 상관없던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실적과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흥하는 시장 어딘가요? 네, 이 주식시장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못 올랐는데 섹터별로 구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 화장품. 네, 그 중에서도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막 반도체, AI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분야인데요. 근데 왜 그 지금 두 가지를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중소 화장품. 네네. 그렇죠. 네. 왜 이 화장품 투자 열풍인가요? 일단 수치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스피 지수가 안 올랐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 오른 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주가로 봤을 때 YTD라고 하죠.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이제 어제까지의 수익률로 봤을 때 다 못 들어보신 기업이 많을 거예요. 실리콘투라는 화장품 기업이 540% 올랐습니다. 실리콘트 브랜드가 있었나요, 이런? 요거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는 아니고요. 예. 화장품 유통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기업이고 네네. IP밀리에스지 예. 220% 올랐습니다. 토니모리 이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이건 200% 올랐습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 120%, 한국화장품대조 113%. 와. 중소형 화장품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거의 100% 기본으로 깔고 갔는데요, 네. 이 정도면. 예. 근데 이제 큰 회사들은 안 올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상황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던 아모레퍼시픽도 올 한 해 31%가 올랐고 대표적인 이제 ODM 기업 코스맥스가 32% 올랐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2% 올랐으니까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지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막 맞습니다.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한다 그랬을 때. 2015년도 전후 그게 그때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화장품주에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과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화장품 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성장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가면 중국인들로 그걸 가득 차 있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사드 규제 이후에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국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본, 아시아, 미국으로 지금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BTS 이야.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해되는데요. 네, 예. 확산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MZ세대 사이에서 글로벌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업체들이 만드는 비싼 기초 화장품.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의 설로 시작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알죠. 뭐 그거 굉장히 그런 비싼 것들. 거. 예, 그런 뭐. 것들은 MZ세대들이 쓰긴 좀 어렵잖아요.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죠. 예. 그런데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만드는 중저가 화장품들은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쉬워서. 맞습니다. 예. 근데 제품도 저희가 잘 만듭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2010년도부터 화장품이 성장해 오다 보니까 ODM, OEM 기업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 이런 제품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상표를 부착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제품만 만들어주는 외주로 해서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이템만 있으면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화장품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OEM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트렌드입니다. 틱톡이라든지 예. 이거 얘기해도 예, 괜찮아요. 예. 뭐 인스타그램, 예,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제품 판매가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사람이 화장품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자기 브랜드를 내고 그랬지? 했더니 제가 이제 실제로 물어보니까 되게 쉽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브랜드만 있으면. 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또 옛날 얘기 아까 중간에 해주셨는데 네. 그 중국에서 우리 화장품 많이 팔릴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 그때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네. 하여튼 중소 인디 브랜드가 요즘 뜨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파는데 근데 이런 데 받아주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 브랜드들이 클 수 있는 좀 새로운 생태계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이게 네. 뭐 큰 기업 하나가 끌어가는 경제는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소비자들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뭐 그런 인디 브랜드들이 커야 되는데 인디 브랜드라는 거는 거대 자본의 투자 없이 설립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네. 화장품 기업의 스타트업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아이템만으로 성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예 네, 왜냐하면 유통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2010년도에는 화장품 유통망은 많은데 인디 브랜드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이 본인들이 화장품을 만들고 유통까지 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도 매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10년도에 스킨푸드, 미샤, 에뛰드, 토니모리, 더 페이스샵, 네이버 리퍼블릭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네요. 지금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4, 5년 안 들어오면서 이런 로드샵들이 다 망하고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다 구조조정이 되고 올리브영이라는 네. 근데 그거 대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하는 건데 CJ 계열입니다. 예. 근데 CJ는 화장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네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제품만 좋으면 그냥 가져와서 매대를 내주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제품을 팔기 굉장히 용이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인디 브랜드들 성장에 좀 밑거름, 토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정은님이 뭐든지 다 있는 그 매장에서 파는 화장품도 품질이랑 가격 좋아서 주변에서 많이 구매한다고. 하긴.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올리브영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몇몇 개가 좀 있긴 한데요. 네. 올리브영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요. 광고, SNS로요. 네. 특히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하니까요. 이 SNS 활용을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만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는 예전에는 뭐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는데 화장법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냥 유튜브로 검색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인플루언서가 이런 화장품을 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는 시연을 하면 그게 바로 구매로 연결되거든요.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바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바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걸 보는데 밑에 이제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광고도 하고 기가 판매도 막히네요. 하다 보니까 네. 이런 SNS를 통해서 브랜드력을 좀 가진 기업들이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SNS를 통해서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라고 봐야 돼요? 몇몇 화장품 기업들은요. 예. SNS에서 대박이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품이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다 SNS에서 어떤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언급이 됐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국내 소비자들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한테도 통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예. 정말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만 잘 팔면 4천만 원한테 팔아봐야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2023년도에 미국 수출 성장률이 국내 화장품이 46%였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누적으로 64%를 성장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많이 성장했는데 올해 엄청나게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24%, 미국이 23% 정도로 거의 다 쫓아온 상황이고요. 성장률은 특히 스킨케어 부분에서 올해 100%, 99% 성장했거든요.
이런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한때 아니냐. 금방 지나간다. 이게 계속 흥하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려면 이걸 잘 지켜내려면 결국은 브랜드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력. 네. 예. 만드는 건 OEM, ODM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로레알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 브랜드력을 좀 유지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 게 유지되는 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사회가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꼭 투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이런데 지금 세상이 집중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흥하는 시장 이야기, 화장품 뷰티 산업의 달라진 현상에 대해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덥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진짜 더웠는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겠고요.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